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생명과학의 박소연입니다. 한국사는 그래서 이 목표 문제를 오늘 끝날 때 충무쌤이 푸시는 게 저의 오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충무쌤에서 생식세포가 죄다 지금 없어졌다. 시작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충무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생명과학의 박소연입니다. 충무 선생님께 이 생명과학의 즐거움, 정말 진지하게 수업하겠지만 얼마나 재밌는 학문인지를 좀 이렇게 경험을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의 목표는 유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인 거 아시죠? 생명과학원에서 네. 변별 파트는 이 유전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가계도 분석 문제가 뭐 17번이나 19번으로 나오면서 학생들이 제일 먼저 버리는 문항들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목표 문제를 오늘 끝날 때 충무쌤이 푸시는 게 저의 이 강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미상관이라고 하죠. 앞에 나온 PPT가 마지막에도 나올 예정이니까 한번 보시고요. 네. 지금 철수에 대해서 뭔가 묻는데 이 유전병 유전자가 어떤 종류의 염색체에 있는지, 그 다음에 정상 형질이랑 이 유전병 형질 중에 뭐가 우성이고 뭐가 열성인지, 이거 보고 지금 아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철수가 좀 병이 네. 있는 건가요? 철수는 지금 색칠된 사람들이 유전병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철수는 정상입니다. 그게 가능해요 지금? 그죠? 오, 야, 그래서 다행이네요. 이 가계도, 네. 가계도를 분석하면 거기서 여러 가지 정보를 알 수 있거든요. 철수. 이 유전자가 어느 염색체에 있는지, 그 다음에 이 형질이 우성인지 열성인지를 그냥 이 그림을 보고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네. 저와 함께 쭉 따라가시면 이 지점에 도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일단은 유전학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 생명과학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두 명을 뽑아보자면 이 다윈과 멘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제일 친한 저의 룸메이트가 음악과 친구였어요. 그래서 대학교 한 3학년쯤에 교생 실습하면서 이제 멘델의 유전 법칙을 가르쳐야 된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 멘델 알아, 멘델 알아 이러면서 그 진화론 얘기한 사람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아시는 것만으로도 일단 조금은 지식이 있으시다. 반대 아닌가요? 다윈이 진화론을 주장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를 해볼 건데, 오늘은 멘델 얘기가 주로 나올 거예요. 멘델이 유전학의 창시자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멘델을 가르칠 때마다 너무 이 멘델이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유전학이요, 멘델 이전과 멘델 이후로 나뉩니다. 그 유전학의 기준점이 되는 사람이 멘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어떤 그 역사 수업에, 역사 교수 방법에 이충모 이전과 이충모 이후로 나뉜다.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수업하면서 항상 너네도 이런 어떤 기준점이 돼봐라, 이런 얘기를 좀 해주는데 쉽진 않죠. 그죠? 그렇죠. 멘델 이전과 멘델 이후로 나뉜다. 근데 이제 멘델은 조금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연구해서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겼는데 죽기 전에는 인정을 못 받았어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거든요. 관심도 없었어요. 그래서 생명과학을 굉장히 수학적으로 잘 정리한 사람이지만 죽고 나서 그 의미가 좀 밝혀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윈은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론을 주장한 사람이죠. 그죠? 맞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 다윈이 이 얘기를 하기 전까지는 종교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강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생물들은 그냥 신이 만들어낸 상태로, 신이 창조한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믿어왔는데, 다윈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생물들이 환경에 따라서, 먹이 종류에 따라서 부리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진다는 데이터를 많이 수집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다윈 같은 경우에는 이 진화론, 이 자연선택설의 주요 내용이 뭐냐면, 일단 이 개체들 사이에 변이라는 게 있다. 변이는 그냥 쉽게 말하면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저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같은 종이지만 굉장히 외형적으로나 여러 가지 특징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린도 키 큰 애, 작은 애, 뭐 이런 변이들이 있다. 그런 거를 얘기를 했고, 그 변이 때문에 그 상황에 맞는 적자가 생존한다. 자연적으로 선택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것은 다윈이랑 멘델이 동시대 사람이에요.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 다윈의 이 진화론에서 가장 좀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왜 이런 변이가 있는지를 설명을 못했어요. 왜 얘는 이렇게 생기고 왜 쟤는 저렇게 생겼지? 그걸 설명을 못했는데 멘델의 유전학을 접했다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멘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유전학을 연구를 했는데 왜 멘델이 이 유전학의 기준점이 되었느냐? 예. 멘델 전에는 어떻게 믿었냐면 그 유전된다는 것까지는 사람들이 보면 알죠. 부모를 닮아. 기린과 기린 사이에서는 기린만 나와. 그죠? 그쵸. 닮는 것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아 유전이 된다는 것 자체는 받아들였지만 그 방식을 혼합되는 느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감이 섞이듯이 부모의 형질들이 섞여가지고 자손의 특징이 나온다. 근데 그런 거 같잖아요. 그렇죠. 엄마 아빠 반반 굉장히 오묘하게 닮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혼합설은 이런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 흰색 물감이 있고 붉은색 물감이 있다. 이거 두 개 섞으면 어떻게 돼요? 빨개져요. 흰색과 붉은색을 섞었습니다. 그러면 네. 좀 덜 붉어져요. 덜 붉어져요. 오, 신선한데요? 오. 네. 분홍색 정도 되겠죠. 그쵸? 분홍색. 네, 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혼합설인데 이 혼합설의 문제는 뭐냐면 얘를 다시 흰 물감이랑 붉은 물감으로 구분해내는 게 가능할까요? 그걸 어떻게 해요? 어렵죠. 네. 불가능한 일이죠. 그쵸? 네. 그래서 이 혼합설의 맹점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설은 계속 평균치가 된다는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멘델이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아니다. 입자인 것 같다. 입자 상태여서 얘가 그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달이 되지만 자기의 고유한 성질을 갖고 있는 거지 네. 섞이는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를 어떤 실험을 통해서 얘기를 하게 됐는지 지금부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이 멘델의 유전 법칙에 대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수강후기가 하나 있거든요. 제가 요거를 막 강의를 하고 수강후기를 봤더니 어떤 친구가 자기는 중학교 때 멘델의 유전 법칙을 배울 때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저 사람이 왜 저런 걸 만들어서 자기를 괴롭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거기 이제 완두를 가지고 주로 실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짜장면에 있는 완두도 그 이후로 먹지 않았는데 선생님 수업을 듣고 이해가 돼서 이제 완두를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수강 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식을 고치는 그런 강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멘델의 유전 법칙은 3가지의 주요 내용으로 정리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예전에는 우열의 법칙이라고도 했었는데 얘는 너무 예외 사례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칙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해. 그래서 우열의 원리 또는 우성과 열성 그냥 이런 식으로 좀 강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 3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이 앞에 있는 2가지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이 내용이 뭔지를 얘기하기보다는 멘델이 어떤 실험을 해서 그걸 어떻게 해석했는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네. 자, 일단은 우열의 원리인데 우열의 원리랑 분리의 법칙은 사실은 한 가지 실험 안에서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완두를 가지고 실험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완두는 동글동글한 모양을 하고 있는 완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완두가 약간 쪼글쪼글한 애가 있습니다. 이렇게 쭈글쭈글이도 있어요. 멘델은 수도사였어요. 그래서 수도원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거의 농부에 가깝게 계속 그 완두를 키우고 다시 하고 데이터를 얻고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지금 이 사람이 둥근 완두랑 주름진 완두를 한번 아까 같은 방법으로 교배를 시켜봤습니다. 그러면 충모쌤의 생각으로는 이 밑에서는 어떤 완두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 동그란 애랑 네. 쪼글쪼글한 애랑 그리고 반만 섞인 뭐 그런 뭐 반둥 반주? 뭐 그런 약간 느낌 이런? 그런 느낌 네, 그렇죠. 네. 맞아요. 만약에 이게 혼합설이 맞다면 물감 섞이듯 그쵸, 섞이는 그쵸. 거라면 어떤 그쵸. 모양이 나와야 될까요? 그렇다면 네.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아까 얘기했던 반동 반주가 네. 나와야 되는 뭐 거 아니에요? 그렇거나 네, 아니면 적당히 뭐 요거보단 네, 덜 뭐 주름지기 요렇게 그렇죠, 뭐 그렇죠. 요렇게 홈런볼처럼 생기거나 그죠?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이 혼합설의 입장인데 그게 아니고 물론 얘에 대해서 조건을 좀 더 걸어줘야 되긴 하지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네. 둥근 애만 100% 나왔습니다. 완전히 둥근 애만. 그럼 조금 이해하기 어렵죠. 여기서부터 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도 조금 궁금해. 왜 그러지? 주름진의 이 어떤 특성은 어디 간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쵸. 지금 얘를 나온 이게 자손일대라고 하는데 네네. 얘를 자가교배합니다. 그러면 얘가 자가교배했다는 얘기는 똑같이 동그란 애랑 교배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을 테니까. 그러면 이 밑에서는 뭐가 나와야 될까? 일단 동그라미가 나오는 게 그쵸? 정상인데. 동그라미가 그쵸? 나와야 되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완전히 주름진 것도 나와요. 이야.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된 거죠. 왜 저런 거야? 오. 근데 이거를 여러 번 실험을 반복해서 대략 비율을 보니까 둥그런 거랑 주름진 게 대략 3대1 정도의 비율로 나왔다. 이런 결과를 얻습니다. 근데 이거를 학교에서 그냥 무미건조하게 가르치면 3대1로 나왔습니다 하고 이제 막 해석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맨델이 훌륭한 지점이 뭐냐면 얘네들이 진짜 3개, 1개 비율로 나오지는 않았다는 거죠. 만약에 진짜로 키워서 이 콩을 수확해서 보면 예를 들어서 얘는 321개, 얘는 뭐 98개, 아니면 105개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어떤 규칙성이 없어 보이는 숫자들을 굉장히 실험을 여러 번 반복을 하면서 그거를 대략 이거는 통계적으로 분석했을 때 3대1이라고 봐야 되겠다라고 그 데이터를 정리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단순화할 수 있는 능력도 사실은 수학적으로 대단한 능력이죠.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됐으면 얘를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일단은 맨델은 요거는 섞여서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없다. 왜? 둥근 애들끼리 섞었는데 주름진 애가 나오는 게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보존되는 입자의 성질을 가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과학에서는 물론 이제 사회과학에서도 그렇겠지만 제일 단순한 걸로부터 시작해서 그걸로 설명이 안 되면 점점 복잡하게 넓혀 나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만약에 그런 특징을 나타내는 어떤 입자가 있는데 그 입자가 한 개다. 한 개에 의해서 그런 어떤 특성으로 결정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얘는 어떤 둥글게 만드는 어떤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 의해서 둥글게 되었다. 그럼 얘는 주름지게 만드는 그 한 개의 정보에 의해서 주름지게 되었다. 뭐 설명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얘입니다. 얘는 이 사이에서 태어나면 만약에 한 100개 정도의 콩이 나왔을 때 그래도 하나 정도는 주름진 게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둥근 것만 나와요. 100개든 200개든 둥근 것만 나와요. 이거는 좀 찝찝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러면 우연히 반복될 수도 있잖아요. 네. 우연히 그렇게 됐나 보다 눈을 감고 지나간다고 치고 그럼 얘랑 자가교배했다고 했으니까 얘도 둥글게 만드는 유전자만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절대로 주름진 어떤 정보가 나올 수가 없죠. 얘네 둘 다 둥글게 만드는 것만 하나씩 갖고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주름지게 만드는 게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한 개로는 설명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개수를 늘려야 됩니다. 2개로. 2개 한 쌍일 것 같다. 자, 그럼 설명을 해볼게요. 얘는 둥글게 하는 유전 정보로만 2개 한 쌍을 가져요. 그 다음에 얘는 주름지게 만드는 걸로만 2개 한 쌍을 가집니다. 그러면 얘는 그 정보를 받게 되는데 이 분리의 법칙의 핵심은 뭐냐면 2개 한 쌍인 게 둘 다 자손에게 전달되는 게 아니고 둘 중에 하나만 분리되어서 전달된다. 둘 중에 하나로 분리되어서 전달된다는 게 분리의 법칙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분리가 안 된다고 가정해볼게요. 분리가 안 되면 얘도 다 줘. 얘도 다 줘. 둥둥주주. 이런 유전정보를 가졌다. 근데 여기서 앞에서 얘기했던 우성과 열성을 가정하면 얘까지는 설명이 됩니다. 만약에 둥글게 만드는 정보랑 주름지게 만드는 정보가 같이 있을 때 둥글게 하는 게 이긴다면 걔가 모든 것을 누르고 발현이 된다면 그쵸. 얘가 둥글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쵸. 요거는 우열 관계를 설정하면 여기까지는 설명이 돼요. 요렇게 된다면 그러면 자가교배라고 했으니까 얘도 둥둥주주일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둥둥주주랑 둥둥주주 사이에서는 뭐만 나올 수 있어요? 분리 안 되고 그냥 몽땅 몰아준다면 둥둥둥둥 주주주주. 그렇죠. 네, 네. 둥둥둥둥 주주주주가 나와야 되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애가 나오면 무조건 모양이 어때야 돼? 동그래야죠. 동그래야죠. 네. 설명이 안 되죠. 안 되지. 그죠? 그래서 2개 한 쌍까지는 맞는데 분리가 되어야만 하겠다. 그 입자가 분리가 되어야만 하겠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둘 중에 하나만 분리해서 자손에게 준다. 요렇게. 네네. 얘가 둘 중에 하나만 준다. 그래서 얘는 둥주가 됐는데 둥근 게 주름진 거에 대해서 우선이라면 그러면 얘까지 설명되죠. 그럼 얘가 자가교배니까 얘랑 똑같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고 둥주.
자, 그럴 때 얘네 둘이서 자손을 낳을 때 자손한테도 분리해서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가능한 조합은 둥둥을 받는 경우. 그치. 여기서 둥 받고 여기서 주 받는 경우 둥주. 여기서 주 받고 여기서 둥 받는 경우 주둥. 하지만 우린 그걸 둥주로 똑같이 씁니다. 합쳐서 써요. 그 다음에 주주 이렇게. 자, 그런데 우리가 뭘 해놨지? 우성과 열성의 관계를 설정을 해놨죠? 그러면 얘가 3, 얘가 1의 대략의 비율로 주름진애가 드디어 설명이 돼요. 드디어. 그래서 혼합설론을 절대 설명하지 않았던 거를 입자설로서 이런 법칙들을 가정에서 다 설명을 해냈습니다. 엄청난 천재죠. 근데 나중에 사진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수더분하게 생긴 네네네 그런 수도사였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뭐 독립의 법칙은 사실상 요거랑 전혀 별개고 얘를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요. 서로 다른 형질들끼리는 별개다. 별개란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코디를 할 때 우리가 티셔츠가 흰 티셔츠가 있고 그 다음에 검은 티셔츠가 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바지가 청바지가 있고 면바지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흰 티를 입을 때 무조건 청바지를 입어야 된다는 어떤 규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조합의 코디도 가능하고 이런 조합의 코디도 가능하죠. 티셔츠를 고르는 사건이랑 바지를 고르는 사건은 별개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그냥 선택이 가능하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ABO식 혈액형이 있어요. 이런 어떤 하나의 형질이 있다. 근데 이거랑 정록생명이라는 형질. 이게 항상 같이 간다고 볼 수 없죠. 뭐 예를 들어서 A형은 무조건 정록생명이고 O형은 무조건 정록생명의 정상이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네. A형인데도 정록생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별개라는 거예요. 그쵸. 서로 다른 형제들끼리는 별개로 그냥 유전된다 하는 게 그냥 독립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뭐 저런 내용이 있다. 그래서 지금 우성과 열성의 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다음 세대에 전달될 때는 반드시 어떻게? 두 개 중에? 하나만 분리해서 전달한다. 그게 이 유전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이해하면 일단 시작을 잘 하셨다. 이제 시작이에요? 거의 다 근데- 다라고 이제 초반이긴 한데 그래도 그 이후에는 뭐 크게 뭐 그럴 건 없고. 슬프긴 하네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평소에 잘 듣게 되는 요 세 가지 용어를 조금 구분해 볼 건데요. 일단 유전자라는 거는 조금 전에 멘델은 유전인자라고 설명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요즘에는 유전자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얘는 유전 정보입니다. 유전 정보. 유전 정보고 DNA는 뭐냐? 그 유전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물질이에요. 유전 물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물질 중에 예를 들어서 종이가 있다. 종이라는 그 물질에 전화번호를 적어 놓는다면 이거는 그거를 저장한 어떤 그쵸? 물질이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정보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편하고 그래서 DNA라는 물질은 요런 그림을 많이 보셨죠? 이중나선에 요렇게 뭔가 이렇게 생긴 애는 생명과학 그림에서 항상 나오는 맞아요. 요게 바로 DNA 분자의 구조인데 이게 물질이고 여기에 정보가 군데군데 저장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유전자 A. 그래서 빼곡하게 정리가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책을 보면 약간 여백 공간도 있고 뭐 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유전자 B.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성들은 이 유전 정보를 어떤 걸 갖고 있고 어떻게 발현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럼 염색체는 뭐냐면 뭐 쉽게 말하면 DNA를 예쁘게 잘 정리를 한 거예요. DNA가 엄청나게 가늘고 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한테 그런 유전 정보가 있는데 막 끊어지거나 엉키거나 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도 이런 플라스틱이나 종이 실패에다가 실을 감아서 정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동글동글한 단백질을 만듭니다. 단백질을 만들어서 얘를 실패 역할을 삼아가지고 여기에 DNA가 이렇게 감고 지나가면서 정리가 되게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정리한 결과물이 염색체예요. 네, 그냥 DNA가 손상되지 않도록 잘 정리된 결과물이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리는데 염색체 요게 요 DNA가 막 엄청나게 응축돼서 꼬여 있는 그런 형태의 그림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아까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문제에서 등장할 수 있는 용어들 몇 가지만 빠르게 정리를 좀 해볼게요. 네. 일단 형질이란 말을 제가 지금까지 무의식적으로 몇 번 했는데 생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그냥 형질입니다. 그게 모양에 해당하는 형태적인 특징이 될 수도 있고 성질에 해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온갖 특징들은 다 형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냥 그런 용어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표현형은 그 특징 중에 겉으로 드러난 형질
완두콩이 둥글다, 주름지다, 뭐 노란색이다, 초록색이다 이런 거. 네네. 그래서 그런 거를 표현형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어떤 애는 둥글고 어떤 애는 주름지다고요? 왜일까? 왜 다를까? 왜 다를까요? DNA가 달라서? 그쵸?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오, 그래서 맞았어요. 이 표현형을 결정하는 그 유전 정보 조합을 유전자형이라고 합니다. 이 유전자형에 따라서 표현형이 결정이 된 거예요. 근데 얘는 둥글게 만드는 거 2개 갖고 있는 애, 뭐 얘는 주름지게 만드는 거 2개 갖고 있는 애 이렇게 적으면 너무 구구절절하고, 그죠? 너무 귀찮잖아요. 그치. 그래서 보통은 알파벳으로 그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얘를 교배를 해봤더니 둥근 게 우성인 걸 알았어. 그럼 라운드의 앞자를 따서 둥근 유전자는 대문자 R로 적습니다. 그럼 주름진 건 뭐 링크를 해가지고 W로 적느냐? 그건 아니고 우열관계가 확실할 때는 소문자 R로 표기를 해줘요. 그러면 대문자, 소문자만 봐도 이게 우성이구나. 요걸 알 수 있게. 그래서 예를 들면 둥근 걸로만 2개 가졌다? 이 유전자형. 그 다음에 둥글게 만드는 유전 정보랑 주름지게 만드는 유전 정보 하나씩 가졌다? 주름지게 하는 걸로만 2개 한 쌍 가졌다. 결국에는 이 한 쌍의 조합에 의해서 저 표현형이 결정이 됩니다. 됐죠? 유전자형까지 네네. 왔습니다. 오. 그러면 방금 봤던 그 유전자형 중에서 이 2가지를 구분을 좀 해볼게요. 자, 동형접합성은 유전자 구성이 같은 것이라고 써 있고 이형접합성은 다른 것이라고 써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보기를 드릴게요. 자, 요런 3가지 유전자형이 있다. 그럼 이 중에서 동형접합성인 것을 모두 골라보시오. 요 하나하나가 대립 유전자입니다. 그게 같은 걸로 구성되어 있느냐, 다른 걸로 구성되어 있느냐. 그러면 2개네요. 네, 그렇죠, 2개. 그렇죠. 그래서 라지알이나 네네. 스몰알처럼 돼 있는 거. 근데 요렇게 돼 있는 거, 이게 이형접합이죠. 네, 서로 다른 유전 정보로 한 쌍이 돼 있는 건 이형접합성이라고 합니다. 이 이형접합성일 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다음 용어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 바로 요거예요. 우성과 열성입니다. 우리가 아까 우성, 열성 얘기했잖아요. 네네. 이거는 조건이 붙어요. 이형접합일 때 무엇이 표현되는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라지알이에요. 둥글게 하는 유전 정보만 갖고 있어요. 그쵸. 얘가 둥글 거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잖아요. 맞아요. 우린 이런 게 별로 안 궁금해. 스몰알. 스몰알만 갖고 있어요. 그쵸. 그럼 주름지게 하는 정보만 갖고 있어요. 얘가 무슨 모양일까? 당연히 주름지겠죠. 이건 당연하니까 별로 안 궁금해. 문제는 이형접합일 때. 둥글게 하는 유전 정보도 있고 주름지게 하는 유전 정보도 있을 때 그쵸. 도대체 어떤 게 발현이 되겠느냐. 그래서 우린 이형접합일 때가 궁금해서 그때를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형접합일 때 근데 둥글어? 그럼 그게 우성이구나. 그럼 주름진 것은 표현되지 않았으니까 그게 열성이구나. 그래서 우성과 열성이 뭐 좋고 나쁜 거가 아니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쵸. 그죠? 그래서 이건 그냥 이형접합일 때 표현되는 게 우성입니다. 좋고 나쁨이 전혀 없다. 그냥 이건 정해져 있는 것이다. 네. 네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합니다. 여기서 생식세포가 뭔지 잘 이해를 해야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자, 충모샘을 대략 그려볼게요. 자, 충모샘이 있습니다. 충모샘을 몸에 이루는 세포는 대략 한 60조 개 되는데 그 세포들이 크게 2종류로 나눠보면 체세포랑 생식세포로 나눌 수 있어요. 둘 중에 뭐가 많을 것 같아요? 체세포요. 훨씬 많죠. 그죠? 그래서 우리 몸을 이루는 대부분의 세포, 이름 자체가 몸을 구성하는 세포니까 그쵸. 체세포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실제 인물을 제가 앞에 두고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은 없는데 괜찮습니다. 자, 생식세포는 생식기관의 일부 감수 분열을 통해 완성된 세포들만 생식세포예요. 자, 만약에 이거는 뭐 진짜는 아니고 가정에서 충모샘에서 생식세포가 죄다 지금 없어졌다. 없어졌다면 결혼한 지 얼마 안 그러면 됐는데. 충모샘의 어떤 생명 활동에 어떤 살아있는 생존 상태에 지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네? 아니 근데 사실 사는 데는 지장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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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멀쩡- 우리가 뭐 어떻게 벚나무에서 알아? 꽃 네. 다 떼버려도 걔가 그치.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맞아, 몰라요. 잎을 네. 다 떼버린다면 광합성을 못 하겠지만 네, 그치. 생식세포는 정말 나의 생존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세포예요. 그치. 얘는 정말 자손을 낳기 위한 특수 목적으로 만드는 특수 목적의 세포입니다. 특목세포. 특목세포. 그죠? 뭐가 다르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자손한테 물려줄 때는 둘 중에 하나만 준다. 하나. 얘는 다 가지고 있는데 얘는 둘 중에 하나만 갖고 있으면 돼요. 그렇게 일부러 만든 게 생식세포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사람의 염색체의 개수를 나타낸 건데 뭐 이런 게 막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사람의 염색체는 원래 46개입니다. 네. 그래서 보면 이건 여자 거고 이거는 남자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46개냐면 둘 다 번호 붙어 있는 1번부터 22번까지 이거 키순인데 번호 붙어 있는 거 22종류가 각각 2개 한 쌍씩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남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번호 붙어 있는 염색체는 우리가 남녀 상관없이 다 공통으로 갖고 있다 해서 상염색체라고 불러요. 상염색체. 일반적인 염색체다. 그래서 어떤 유전자가 만약에 상염색체 있잖아요. 남녀에서 발현되는 어떤 퍼센트나 비율이나 이런 게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상염색체 있을 땐 남녀 구분은 굳이 안 해줘도 됩니다. 근데 어떤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있다면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상염색체가 발현되는 거랑은 어떤 결과물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문제에서도 이게 상염색체에 있느냐 성염색체에 있느냐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거에 따라서 분석을 다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1번부터 22번까지 다 2개 한 쌍이잖아요. 각각의 번호를 다 엄마 하나 아빠 하나가 준 거예요. 네. 그렇게 준 거예요. 그러면 정자에는 어떻게 들어있었던 거냐면 1번 하나, 2번 하나, 3번 하나 하나씩만 들어있었던 거예요. 생식세포에는 둘 중에 하나만 들어있어야 돼요. 그럼 난자에도 1번 하나, 2번 하나 해가지고 한 종류에 하나씩 들어있었던 거야. 그렇죠. 이게 합쳐져서 충모쌤이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충모쌤의 체세포에는 이렇게 2개 한 쌍으로 돼 있겠지만 충모쌤이 만드는 생식세포에는 어떻게 들어있어요? 1번 하나, 2번 하나, 3번 하나 들어있는 그쵸, 거예요. 그쵸, 그쵸. 그래서 또 난자랑 만나면 또 이제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생식세포를 만들 때는 항상 절반만 준다. 하나만 준다. 그래서 지금 유전자형 얘기를 해볼 건데 보세요. 이제 퀴즈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어떤 체세포의 유전자형을 적어 드릴 거예요. 거기서 만들어질 수 있는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을 뽑아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문제예요. 자, 체세포의 유전자형이 라지 A 2개로 갖고 있는 라지 A, 라지 A 한 쌍입니다. 그럼 여기서 만들어지는 생식세포는 어떤 유전자형을 가져야 될까요? A 라지. 그쵸. 네. 둘 중에 하나만 뽑아주는데 뭘 뽑든 라지 A만 그쵸. 뽑히니까 요거 한 종류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쵸.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스몰 A를 갖고 있어요. 체세포가. 그러면 생식세포는 스몰 A. 스몰 A만 가지는 애가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쵸. 그죠? 자, 그럼 세 번째 라지 A, 스몰 A를 갖고 있는 종류예요. 그럼 이 생식세포는? 결국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어떻게? 라지 A 또는 라지 스몰 A. A거나 네. 스몰 A거나 이건 그쵸. 랜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두 종류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유전자형을 만약에 확대를 해본다면 A도 있지만 B라는 유전자도 따로 또 갖고 있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생식세포는? 라지 A, 라지 B 또는 그리고 이제 스몰 A, 라지 B. 천재! 이렇게 A 중에 하나, B 중에 하나를 랜덤으로 뽑아주는데 동형접합이면 무조건 한 가지 경우인 거고 이형접합이면 두 가지의 선택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 왔어요. 5번 또 있어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다 왔어, 다 왔어. 그럼 몇 가지의 생식세포? 이거 네 가지. 그쵸. A 중에 둘 중에 랜덤으로 하나씩이 오는 거고 그쵸. B 중에 하나씩이 오는 거니까 라지 A, 라지 B, 라지 A, 스몰 B 네. 또는 스몰 A, 라지 B, 스몰 A, 스몰 B. 이 생식세포 유전자형 뽑을 수 있으면 다 온 겁니다. 자, 이제는 사람의 가계도 분석. 이제 다 진짜 다 왔어. 진짜 학교에서 좋아요. 수업하는 것 같네요. 다 할 수 왔어 있어요. 얘들아. 할 수 있어요. 자, 사람을 대상으로 유전 연구를 하는 거는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당연히 어렵겠죠.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왜 어렵냐면 일단 세대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 연구자의 수명이 정해져 있는데 한 두세 대 보면 저 하늘나라 가죠. 그쵸? 그러네요. 너무 길고 자손의 수가 너무 적고 그치. 그죠? 콩처럼 막 몇백 개씩 뽑아주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는 자 둥근 거 주름진 거 교배해봅시다 했는데 사람 큰일 나잖아요. 이미 교배가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특성들 때문에 사람을 연구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렇지만 안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사람이니까. 해야지.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간접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많이 연구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계도 연구예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집안을 분석해서 특징을 알아보자. 이게 가계도 연구입니다. 그래서 가계도는 이렇게 생겼죠, 보통. 그 집안을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 보통 색칠 안 돼 있는 것이 정상 표현형. 뭐 색칠돼 있는 게 어떤 유전병의 발현, 네. 어떤 가라는 표현형의 발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여자는 동그라미, 남자는 네모예요.
이건 그냥 약속이에요. 네. 여자는 동그라미, 남자는 네모. 이렇게 선으로 연결했다, 결혼했다, 애를 낳았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또 결혼했네, 애기. 이렇게 해가지고 세대가 이렇게 선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보고 얘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내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가계도 분석은 크게 두 가지 단계. 이제 다 왔으면 진짜 다 왔어. 가계도 분석은 좋아요. 네. 뭐가 우성이고 뭐가 열성인지를 일단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그걸 알게 되면 그게 어느 종류의 염색체에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이해되죠? 그럼 우열 관계를 먼저 분석을 좀 해봅시다. 뭐가 우성이고 뭐가 열성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일 간단한 방법은 네. 갑툭튀를 찾는 거예요. 갑툭튀의 느낌은 어때요? 이상하게 생겼겠죠. 그죠? 원래 없었는데 갑자기 튀어나온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모가 정상이에요. 근데 갑자기 유전병인 자손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런 게 갑툭튀입니다. 그럼 얘는 부모로부터 뭔가 물려받은 느낌이 안 나잖아요. 부모는 둘 다 정상이니까. 그쵸. 예를 들면 둥근 콩 사이에서 주름진 콩 나오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갑자기 튀어나왔어. 그럼 얘는 무조건 열성이에요. 왜냐? 그 유전자를 부모 중에 누군가 갖고 있었을 텐데 발현이 안 됐잖아요. 그치. 그죠? 그래서 갑툭튀는 무조건 열성이에요. 발현이 안 됐어. 네. 그거랑 아까 우리가 사실 우열 관계를 파악할 때 전제 조건이 있었거든요. 바로 요겁니다. 이형접합. 원래 우성과 열성의 정의 자체가 이형접합일 때 뭐가 발현되느냐인데 만약에 유전자형을 어떤 애 유전자형이 졌어. 뭐 어떤 애가 라지 스몰 a래. 그러면 그때 뭐가 발현되는지를 가계도에서 찾아서 보면 그게 우성인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방법으로 보통 찾아냅니다. 자, 그럼 우열 관계를 알았다고 쳐요. 이런 방식으로. 그러면 어디 있는지로 가는 건데 이건 사실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답정너. 그럼 유전자의 위치는 어느 종류의 염색체에 존재하느냐잖아요. 네. 그러면 크게는 상염색체와 성염색체겠지만 성염색체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Y랑 X랑 상염색체. 근데 논리적인 흐름은 항상 이렇게 돼요. 얘네 둘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가계도만 놓고 문제를 내잖아요. 거의 100% 상염색체 유전으로 낼 수밖에 없어요. 논리적인 흐름이. 왜냐면 가계도라는 자료를 가지고 이 유전자는 Y염색체에 있습니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닌 건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럼 설계 자체가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아닌 걸 보여주는 방법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X염색체도 마찬가지. X염색체 있습니다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아닌 건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설계가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Y염색체가 아니라는 거는 뭘 보고 찾으면 되냐? 여자에게서도 발현이 되면. Y염색체는 남자만 가지고 있는 염색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자에게서도 발현이 된다? 그 유전자는 Y염색체 있으면 안 되죠. 여자는 Y염색체 안 가는데 그게 발현됐다는 얘기니까. 그렇거나 아버지가 가진 Y염색체가 아들한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아버지가 가진 Y염색체를 받으면 아들이 되는 건데 근데 아빠랑 아들의 어떤 표현형이 다를 때 이게 Y염색체에 있다면 당연히 같아야 될 텐데 이렇게 아빠와 아버지의 표현형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건 Y염색체로 볼 수 없어요.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러면 X염색체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얘는 이 전 단계의 내용이 뭐였냐면 우열 관계를 찾아냈잖아요. 네. 우열 관계를 찾았는데 그때 열성이었던 열성 표현형을 보이는 여자를 찾아주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가계도를 따로 그려보는 게 훨씬 좀 나은데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정상 부모 사이에서 유전병을 나타내는 딸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뭐가 우성이고 뭐가 열성이죠? 정상이 우성이고 유전병이 열성. 할 수 있게 됐어요, 지금. 그죠? 그죠? 그래서 지금 유전병이 열성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열성 여자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유전병의 유전자형을 뭐 정상은 라지 A라고 쓰고 유전병인 경우에 얘가 열성이니까 스몰 A라고 쓰기로 하자. 그냥 보통 라지 스몰 A를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성 표현형이 나오려면 유전자형이 열성 동형 접합일 때만 나올 수 있어요. 요거 하나라도 섞이면 정상이 되는 거니까. 우성이라서. 그죠? 그럼 얘가 스몰 A인 게 확실해. 그럼 이 열성 여자를 찾아놓고 나면 그 다음에 길이 보입니다. 이 스몰 A는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당연히 부모님한테. 부모님으로부터 하나씩 받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엄마도 또 줬을 스몰 A, 거고 아빠도 아빠도 줬을 스몰 A.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엄마 아빠가 다 정상 표현형이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뭐야 라지에가 있어요. 그렇죠. 정상 표현형이 되게 하는 유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여자도 2개 한 쌍 갖고 남자도 2개 한 쌍 갖는다는 거는 상염색체일 때만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남자는 성염색체에 있다면 X 하나, Y 하나 같거든요. 이 유전자가 Y염 색체에 있어도 최대 1개까지만 가질 수 있고 X염 색체에 있더라도 최대 1개까지만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성염 색체에 있는 경우에는 남자와 여자의 유전자형 자릿수 자체가 달라져요. 근데 이렇게 자릿수가 똑같다? 이건 상염 색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찾으면 X염 색체로는 설명이 안 되니까 상염 색체로 가는 구조입니다. 목표 문제로 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가기 전에 예시 가계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색칠 안 된 사람은 정상 표현형이고 그렇죠. 뭐 네모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색칠된 사람들은 유전병 가가 발현됐다고 칩시다. 일단 우열 관계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일단 당연히 첫째, 둘째가 열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네. 왜죠? 유전병이 발현됐으니까. 네. 엄마 아빠 정상이니까. 갑툭튀니까. 네, 그렇죠? 네, 갑툭튀니까. 자, 그래서 유전병이 열성이란 걸 알아냈어요. 그럼 우리는 유전자형을 라지 A, 스몰 a로 올려볼 건데 네. 정상이 유성, 유전병 가가 열성이라는 거를 얘네들을 통해서 찾았죠. 네. 그러면 이 유전자가 어디 있는지를 좀 찾아줘야 되잖아요. 우열 관계를 알고 나면 어딘지 찾을 수 있다고 했어요. 자, Y염 색체에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Y염 색체는 남자만 가질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그죠? 근데 여자는 아예 그거를 가질 수가 없는 조합이에요. 네. 그러면 만약에 어떤 유전자가 Y염 색체에 있다면 여자는 그 유전자를 가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아예 그 염색체 자체가 없으니까 그 유전자를 가질 수가 없다. 네. 근데 지금 이 형질이 그죠, 그죠. 같은 유전병인데 그러면 Y는 말이 안 되네요. 그쵸. 일단 두 가지에서 다 탈락인데 여자에서도 나타났다. 그 다음에 아들과 아버지의 표현형이 다르다. 만약에 이게 Y염 색체에 있으면 아빠가 가지고 있는 정상 유전자가 그대로 전달돼야 되는데 갑자기. 그죠? 그렇지. 그래서 두 가지에서 모두 탈락이에요. 그러네. Y염 색체는 아니구나. 그러네요. 자, 그러면 오케이. 그 다음에는 X염 색체에 있는지를 보는데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했어요. 없는지만 알 수 있다. 자, X염 색체에 있는지 없는지 보고 싶으면 일단 어떤 표현형의 여자를 찾아라? 그 열성 표현형의 여자. 그럼 지금 열성 표현형이면 유전병을 나타내는 여자네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유전자형이어야만 유전병이 나올 수 있죠? 스몰 A 2개. 그렇죠. 스몰 A여야 돼. 이제 아주 척척 박사. 스몰 A 2개. 이거는 각각 부모로부터 받았겠죠. 근데 부모의 표현형이 지금 정상이잖아요. 그쵸. 그럼 유전자형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라지 A 둘 다 그쵸. 그렇죠. 요 표현형을 가능하게 하는 그치. 유전자가 그치. 있어야 되겠죠. 그치. 그죠? 근데 써놓고 보니까 남자랑 여자인 아빠, 엄마가 유전자형의 자릿수가 똑같아. 같아요. 그럼 어디 써야 돼? 어떤 점?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유전자형이 될 때 만약에 이 유전자가 지금 X염 색체에 있다면 말이 되는지를 봅시다. 엄마는 X염 색체를 2개 가질 거고 아빠는 X염 색체 하나, Y염 색체를 하나 가질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 유전자가 X염 색체에만 존재할 수 있다면 아빠가 이 유전자형일 수가 있을까? 우리가 차 한 대에 사람 한 명만 탈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네네. 그러면 지금 차는 염색체고 유전자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차가 2대 있으면 사람이 각각 한 명씩 탈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차가 한 대밖에 없으면 사람도 한 명만 탈 수 있죠. 거기에는 유전자가 1개까지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유전자가 2개가 있어요. 그러면 차가 몇 대여야 돼요? 2대요. 2대여야 되죠. 걔를 태울 수 있는 종류의 차가 2대여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X도 하나, Y도 하나까지만 가질 수 있어요. 그럼 X, Y는 아니겠죠. 2개를 가져야 되니까 이거는 상염 색체. 아까 봤던 1번부터 22번까지 번호 붙어 있는 염색체는 남녀 공통으로 다 2개 한 쌍씩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있어야만 이 유전자형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목표 문제 큰일 났다. 마지막 지점입니다. 큰일 났다. 일부러 사람 수가 많은 걸 골라봤어요. 이렇게 색칠된 사람이 어떤 유전병 가가 발현된 것을 의미하고 색칠이 안 된 것이 정상 표현형입니다. 선생님에게 일단 우열 관계를 파악할 시간을 잠시 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가계도를 봤지 얘들아? 일단 노크를 해. 똑똑, 갑툭튀 있나요?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하라고 하거든요. 갑툭튀가 있나요, 선생님? 갑툭튀라고 할 수 없지 않나요?
어떤 부분이? 엄마가 이미 네. 유전병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자식들이 유전병이 있을 수 있다고 이미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갑툭튀가 안 엄마가 나잖아요. 유전병이 있어요. 그쵸? 그러면 자식들에서 유전병이 나오는 건 갑툭튀로 볼 수 없죠. 네. 그죠? 아빠가 정상이에요. 그쵸. 그럼 정상에 태어나는 것도 갑툭튀로 볼 수 없죠. 그쵸. 그럼 부모의 표현형이 동일한 부분을 찾아보면 돼요. 아 있네요. 그럼 철수가 지금 갑툭튀네요. 그렇죠. 어. 그럼 뭐가 우성이죠? 부모가 보여주는 유전병이 우성이고 철수가 보여주는 정상이 열성이잖아요. 아. 그렇죠. 자, 그러면 유전병이 우성인 걸 알았습니다. 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모든 유전병이 열성 형질은 아니다. 우성 형질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상, 철수가 갑툭튀로 나온 게 무조건 열성이에요. 그럼 정상 형질이 열성이다. 오, 네. 그럼 이것도 뭐 유전자형 우리가 쓰기 나름인데 라지A, 스몰 A 써봅시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유전병이 있는 사람들은 유전자형이 라지A, 라지A일 가능성도 있고 라지A, 스몰 A일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열성 표현형의 사람들은 무조건 스몰 A로만 구성이 돼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스몰 A로 구성된 여자들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요 두 명 열성 표현형이 여자잖아요. 네네. 일단 스몰 A를 써놓고 그 주변을 잘 살펴봅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열성 표현형의 여자를 찾았단 말이에요. 이 유전자가 Y형 색체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단 여자에서 나타났으니까 Y일 순 없죠. 그죠? 네, 네.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아버지랑 아들의 표현형도 다른 부분도 달라요, 있고 달라요. 여러모로 어, Y형 그치. 색체는 될 수가 없겠다.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X형 색체의 가능성을 탐색해 보는 건데 네네. 이 둘 중에 하나는 엄마가 줬을 거고 둘 중에 하나는 아빠한테서 아빠가 왔겠죠. 줬겠죠. 네, 네. 근데 아빠는 왜 표현형이 다르지? 뭐가 있어야 되지? 큰 A, 라지가 그렇죠. 있어야죠. 라지에가 네. 있어야 되죠.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남자인 아빠가 두 개 한 쌍이다. 아, 그럼 이거는 X형 색체에 있다? 아니죠. 그렇죠. 아니죠. 아빠는 X형 색체 한 개밖에 못 가지니까. 그치. 두 개를 갖는다는 것은 이거는 상염 색체에 있어야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에 대한 정보를 다 파악한 거예요. 이 형질에 대한 정보를. 됐네.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뭔가 물어볼 거기 때문에 유전자형을 한번 올려보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거 상염 색체인 걸 알았으니까 네네. 남자들도 다 두 개 한 쌍일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열성인 애들은 스몰 A로만 다 구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 올릴 때는 보통 열성인 사람들 먼저 다 올려놓고 시작해요. 그러면 지금 우성인 사람들은 적어도 라지에가 하나씩은 있는 건 확실하죠. 그렇죠. 이 표현형이 나와야 되니까 네. 나머지 한 자리는 위아래를 보고 찾아줍니다. 그럼 지금 얘가 태어나려면 아빠가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렇죠. 그다음에 엄마가 스몰 A로만 갖고 있으니까 자손들은 반드시 그걸 하나씩 반드시 받아야 한다. 낑겨야 되고. 그렇죠. 얘가 태어나려면 엄마도 그러네. 스몰 A를 줄 수 있어야 그러네. 된다. 그러네.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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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지금 뒤에 다른 분들도 지금 막 끄덕끄덕 다 알아들었어 지금. 어. 와우. 자, 그러면 이 유전병 유전자는 성염 색체에 있다. 땡. 땡이죠. 상염 색체 있죠. 그다음에 이 가계도에서 유전병에 대한 유전자형이 이형접합인 사람 몇 명일까요? 이제 알겠어요. 이제 알겠죠. 이형접합인 아, 사람. 문장 해석이 됐어.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맞네. 그렇죠. 맞네요. 맞죠. 맞네요. 지금 색칠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이형접합이죠 지금. 이야. 자, 이제 확률 계산 한번 해볼게요. 어. 자, 철수 동생이 태어납니다. 이 아이가 남자이고 어허. 유전병인 애가 태어날 확률. 근데 남자인 거랑 유전병이 있는 거랑은 뭔가 연결이 되는 특성인가요? 아니요. 남자인 거는 그냥 성염 색체를 뭘 받느냐. 네, 그냥 이 유전병은 지금 상염 색체 있으니까 전혀 별개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확률을 계산해서 그냥 곱해주면 최종 확률이 되는 거예요. 아. 자, 그럼 어떤 애가 태어났는데 남자의 확률 얼마? 2분의 1. 2분의 1.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아. 유전병이 태어날 확률인데 여기서 아. 태어날 수 있는 유전자형 조합을 먼저 좀 해볼게요. 예, 예. 라지 A로만 두 개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라지 A 하나, 스몰 A 하나 이렇게 받을 수도 그쵸. 있고 스몰 그리고 A 하나, 라지 라지 A 하나 받을 수도 있고 원래는 같이 씁니다. 그렇죠. 그냥. 그렇죠. 그 다음에 스몰 A로 두 개 받을 수도 있고 이 중에서 어떤 거가 있으면 유전병이에요? 라지가 라지를 적어도 하나라도 가지면 유전병이죠. 그러면 전체 4분의 3. 3 4분의 3. 그러면 8분의 3이죠. 아. 이렇게 확률 계산까지 박수. 네, 이로써 충고쌤은 가계도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저는 오늘 이 목표를 가지고 이야. 충고쌤을 가계도 분석하게 만들기에 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걸 배운 다음에 이제 저도 좀 연구를 해야 될 것이 저도 지금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탈모셨어가지고 네. 지금 그 항상 그 탈모의 그 걱정 속에서 살고 있는데 네. 이제 좀 그 해결의 실마리를 스스로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아. 그러니까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네. 건지에 대한 그 예측을 네. 가게도 분석을 한번 해보시죠. 이제 가게도 분석을 네, 하면서 네.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 지금 오늘 대단히 좀 앞으로의 제 행보가 좀 설레요. 네, 탈모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